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오늘 문재인 정부의 전직 환경부 장관을 법정 구속했고 전직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사안 모두 개인 비리가 아니라 인사권 행사나 정책 추진을 위해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공공기관의 임원들한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를 안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을 친정부 세력으로 물갈이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을 내쫓았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해 그중 12명에게 사표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 표적 감사를 벌여 내보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임원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 찍은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임용 절차 전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고도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시켜 내정자들에게 면접 예상 질문을 건네주고 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해준 데 이어 청와대 측 내정자가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자 다른 합격자 7명을 모두 불합격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줄곧 부인한 김 전 장관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예상 못했던 판결이고요.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김 전 장관은 정권 교체기에 관행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그 관행이 바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명백한 사실도 부인하는 걸 보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을 결정한 겁니다. 법원의 판단 내용을 김정인 기자가 분석합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2년 전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구속 기각도 했는데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예,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서를 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공공기관 인사와 감찰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방만한 운영과 기강회의가 지적됐던 만큼 물갈이를 추진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를 검토한 법원의 이번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정권이 바뀔 때 공공기관 임원의 사표를 받거나 내정자를 지원하는 건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사건 같은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요구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설령 과거에 내정자를 지원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선발 절차의 공정성을 믿고 지원한 피해자만 130여 명인데다 형식적인 채용 과정에 동원된 심사위원만 80여 명에 달해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고 재판부는 질타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는 등 항소심에서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기 관행으로만 여겨졌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에 형사처벌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반면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즉시 멈추게 하려고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당사자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긴 6시간 동안 직접 신문을 거친 끝에 검찰의 수사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의 수사는 멈칫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10시간 만에 내려진 법원의 결정은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6시간 넘게 영장 전담 판사의 신문을 받았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기하던 구치소를 나와 귀가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초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경제성 평가에도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직권 남용 사실,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며 기각 이유를 자세히 덧붙였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그간 정부의 국정과제, 원전 정책을 문제 삼은 검찰 수사 자체가 무리라고 반박해왔는데 법원 역시 이를 직권 남용으로 규정하는 데엔 법리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인 셈입니다. 영장 기각에 당혹감을 보인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이봉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현 정부의 전직 장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은 분석하고 논평하느라 바빴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서 손병산 기자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 언급은 자제했지만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정책 사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다는 자체가 무리였다. 검찰이 너무 나간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며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정치 수사, 정치 검찰이란 날선 표현으로 검찰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수사 시점으로 보나 그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으로 사법부를 길들인 결과가 아니냐고 반문하며 정권의 꼬리 자르기에 물러서면 안 된다고 검찰을 독려했습니다.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은 그대로 두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우리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 상반된 여야 반응은 오후 들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180도 달라졌습니다. 청와대는 당장 언급할 게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이 아쉽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사필 규정이라는 입장을 내고 현 정부에선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내로남불의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했던 주요 이유였고 법원이 그 징계를 풀어주면서도 이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이른바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서울 고검이 윤석열 총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윤 총장은 서면으로만 조사했는데 사실상 이 해명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판사 사찰 의혹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판사들의 가족관계와 취미는 물론 우리법 연구회 출신 등 정치적 성향, 술을 먹고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았다는 3편까지 적시됐습니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에게 조직적인 불법 사찰에 책임이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청구와 별도로 윤 총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 감찰부는
2달의 수사 끝에 범죄가 아니라며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윤석열 총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조사는 서면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문건 자체가 인터넷상 정보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공판 과정에 활용하려 했다는 윤 총장 측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정보기획관실이 동원된 석연 찾는 경위 등 세부 의혹에 대한 판단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이번 수사를 지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징계의 타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네,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검찰 인사를 두고서 갈등이 생긴 시점에 민감하고 주목할 만한 법원 판결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찰 담당하는 강현석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대목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예. 먼저 이 판사 사찰 문건이요. 윤 총장이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하고서 이 사건이 원래 대검 감찰부에 있던 것이 서울고검으로 재배당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를 심리했던 서울행정법원이죠. 서울행정법원이 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었어요. 네.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 앞으로도 이런 문건은 작성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었는데요. 검찰이 조직적으로 만든 문건이고 더욱이 윤 총장이 작성은 물론 몇몇 부서에 넘겨주라고 지시까지 했었고 일회성이 아니었던 정황도 나왔었는데요. 검찰은 형사처벌할 일이 아니라며 자신들의 수장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다. 사실 오늘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인데요. 네. 당초 윤 총장을 강하게 견제해왔던 게 대검 감찰부가 하던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직후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갔고 오늘 결국 무혐의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윤 총장은 부담을 하나 덜기는 했는데 반면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월성 원전 이제 수사를 두고서 이게 현 정권의 정책을 겨냥한 수사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데 백운규 전 장관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이 그렇죠. 파장이 있겠죠. 그 징계가 청구된 와중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왔단 말이에요. 네. 윤 총장 입장으로서 오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상당히 머쓱한 입장이 좀 됐는데요. 네. 특히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게 이두봉 대전지검장인데요. 윤 총장의 측근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네. 박범계 장관과 이번 검사장급 인사를 논의할 때 이 지검장을 반드시 남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인사 뒤에 영장 기각과 함께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고요. 네. 백 전 장관의 구속을 발판 삼아서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던 수사에도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이 됐습니다. 백 전 장관 측에서는 수사가 부당하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도 검토하고 있어서 이 무리한 수사란 논란까지 커질 조짐입니다. 자, 법관 사찰 문건 또 월성 원전 수사 이게 하나가 하나 여권하고 검찰이 격렬하게 충돌해온 사안인데 법적 판단이 이제 하나씩 엇갈리면서 이제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게 됐어요. 그렇죠. 이틀 전 검찰 인사가 발표된 뒤에도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미묘한 갈등 기류가 계속 형성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둘러싸고 검찰이 윤 총장을 결국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심재철 국장,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인데요. 또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자신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으로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박범계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나 월성 원전 수사 등 이렇게 휘발성 강한 현안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좀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 불안한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현섭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영생교 종교시설과 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만 53명이고 종교시설은 기숙사에서 집단 생활을 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빈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제가 나와 있는 영생교 승리재단 건물엔 취재진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오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문에는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서가 붙어 있는데요. 간혹 방에 불이 켜져 있긴 하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는 교인들도 지금은 밖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승리재단엔 크게 두 건물이 있습니다. 먼저 본관 건물에 남자 기숙사가 있고요. 주차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옷을 만드는 공장과 여자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 두 건물에서 확진자 20명이 확인됐는데요. 남자 기숙사에서만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증상을 보인 확진자는 남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교인이었는데 부천 오정동의 보습학원 강사였습니다. 이 학원에선 확진자 33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영생교 승리재단과 학원에서만 지금까지 모두 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승리재단에서 제출한 교인 명단만 139명에 달하고 학원생도 120명이나 돼서 이들의 접촉자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천시는 지난달 1일 이후 승리재단을 방문한 사람과 지난달 20일부터 오정동 보습학원 건물을 방문한 사람은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리재단은 영생교 교주 조희성 씨가 지난 1981년에 창설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18일부터는 기존 방식대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승리재단 건물과 학원을 모두 소독하고 교인들은 물론 확진자들의 가족 등 접촉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영생교 승리재단 앞에서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26건이나 무더기로 추가됐습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재확산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방역당국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개인 방역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아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형 변이 24명, 남아공과 브라질형 변이가 각각 1명 등 모두 26명이 하루 만에 확인됐습니다. 이 중 22명은 입국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확인된 나머지 4명입니다. 경남과 전남에서 발생한 시리아인 친척 집단 감염에 관련된 외국인들인데 국내 지역 전파 사례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까지 27명이었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2월 들어서 53명이나 추가됐습니다. 발견 속도와 규모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위반 시에는 즉시 수사가 의뢰되고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303명을 기록해 다시 300명대로 들어서면서 내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설 연휴 방역이 중요해졌습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도시락 포장 판매만 가능해지고 11일부터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부과됩니다. 철도의 경우 거리 두기를 위해 전체 171만 석 중에 절반가량인 86만 석만 판매됩니다. 이번 연휴에도 승객들은 이렇게 창가 좌석만 이용할 수 있고 방역을 위해 통로 측 좌석과 입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나 친척 방문은 자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회에 또 다시 확산될 수도 있는 조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모일 경우 한 공간에 5명 이상이 머무르지 않도록 시간 차이를 두고 방문하고 문 손잡이 등을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24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오고 당초 2월 중순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화이자 백신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가 결정될 예정인데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한국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당초 백신 공동구매기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 백신이 2월 중순쯤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화이자 백신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4일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시설에서 출고됩니다. 이튿날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 접종기관으로 배송되고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은 요양시설의 입원자와 종사자 등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일 식약처의 최종점검위원회에서 최종 사용 허가가 날 전망입니다. 다만 만 65살 이상 고령자 접종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앞서 지난 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65살 이상에서도 효과를 보이는지 임상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고령자에게는 신중히 접종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의사항에 넣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만약 고령자에 대해서는 허가되지 않거나 사용이 제한될 경우 정부는 접종 대상을 포함해 백신 접종 계획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앞두고 오늘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냉동고에 보관한 백신을 녹이는 과정부터 접종자들에게 접종하는 모든 과정을 공개했는데요. 김미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초저온 냉동고에서 보관되던 화이자 백신이 접종을 하루 앞두고 일반 냉장고로 옮겨져 해동된 뒤 아이스박스에 담겨 접종구역으로 옮겨집니다. 고체였던 백신은 회백색 액체로 녹는데 화이자 백신 한 병을 식염수와 섞어 주사기 6대에 나눠 담습니다. 이때 구조가 취약한 화이자 백신을 천천히 흔들어 희석하는 게 필수입니다. 백신에 큰 충격을 가하거나 하면 안 돼서 부드럽게 지금 접하고 있고요. 거의 1분당 1명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발열 체크와 신원 확인을 거쳐 문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접종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예지는 필수. 접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백신이 투여됩니다. 백신을 맞으면 15분 동안 이상 반응을 관찰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과민 반응을 호소하며 호흡곤란을 보이는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이렇게 실제 상황을 가정해 훈련했는데 30분 동안 50명을 접종하는 목표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먼저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곳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 등 3개 지역 권역센터로 7월에는 250곳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어느 접종센터든 이렇게 30명까지 팀을 이뤄 접종하면 한 팀당 하루 600명까지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개점 시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PC방이나 동전 노래방에 이어서 오늘은 맥주집들이 개점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수근 기자. 네, 서울 양재동의 한 맥주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라면 손님들이 좀 모여들 시간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오후 5시부터 이곳에 와서 손님들이 얼마나 오는지 지켜봤는데요. 지금까지 6팀의 손님만 왔습니다. 가게 절반 정도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업 제한 조치가 없을 때와 비교하면 손님이 5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업소의 경우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까지 따지면 한 달 적자만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40분 정도가 지나면 밤 9시 영업 제한 조치에 따라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자정까지 문을 열어놓기만 하되 손님을 받지 않는 개점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차 외식업 솔직히 호프 이쪽은 9시까지 영업 제한은 실제로 영업 금지와도 같아요. 자영업자는 하루하루가 생존이거든요.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부터 서울의 PC방과 동전 노래방에서 개점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일방적이고 획일적이어서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차례 방역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해 왔지만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 지침은 불복할 것을 선언합니다.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급 적용해 주십시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이제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힘든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만큼 대승적 차원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설 연휴 이후에도 방역 조치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개점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 일부 업종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재동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하루가 절박한 자영업자들 살려달라고 같이 살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앞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분이 있는데요.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카페 연합 대표 허희영 씨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먼저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기자회견 때는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삭발까지 하셨어요. 어떤 심정이셨나요? 살고 싶어서 인터뷰를 했고 살려고 삭발식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살고 싶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월세가 한 2달 정도 밀려 있고요. 전기세도 2달 밀려 있고, 그리고 어차피 저희 물류비는 아직까지 한 1,600만 원 정도 못 준 상황이고요. 이번 달부터 당장 아이들 급여하고 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천안에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인터뷰하고 계신 곳은 대전이죠. 대전에는 어떤 일로 가신 겁니까? 며칠 전에 자살한 자영업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같은 카페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개인 카페가 아니고 법인으로 낸 카페라서 여기서도 지원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손님이 한 테이블도 안 들어오는 힘든 실정이라고 하셔서 같이 얘기하고자 왔습니다. 예,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신데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나 자영업자 손실보전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시기에 가장 시급한 지원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긴급 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때나 3차 때나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줬는데요. 그거는 저희 직원들한테 나가는 4대 보험료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지원이 아니고 보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받아서 돈 더 보태서 세금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보상금보다 신용도를 보지 않는 긴급 대출로 인해서 저희가 버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아무런 대출도 없이 신용 등급을 판단해서 지원이 없다고 하면 2월, 3월, 4월 달에 폐업할 많은 소상공인들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실업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막으실 건지 그때는 더 많은 빚을, 더 많은 추경을 하셔야 되는 정부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IMF 때처럼 긴급 대출하셔서 자영업자들이 실업자를 만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자꾸 맨날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매일매일 얘기가 다르신데요. 책상에 앉아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명절이 지나고 난 뒤에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할 겁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페 연합 대표 허희영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인터뷰에서 들으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지금 당장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손실보상제다, 4차 지원금이다, 말은 많지만 정작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제 입법은 시간이 걸리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설 이후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연일 손실보상제 등 상생연대 3법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로서 영업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업종의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드리는 게 옳다. 그걸 제도화하자. 민주당은 일단 특별법을 제정해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을 잡았지만 보상 대상과 기준, 지급 규모 등 핵심 쟁점들을 규정할 시행령 논의까지는 아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오늘 열린 실무당정에서 손실보상제 입법에 따른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논의 속도도 더디고 갈 길도 아직 한참입니다. 174석 거대 여당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느긋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손실보상제 도입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고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손실보상제가 소급 적용이 안 되다 보니 대안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도 당정 간 이견 속에 언제 얼마나 줄지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오늘도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어 여당이 제안한 3월 지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지원 규모 같은 세부 논의는 다시 설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 재난지원금 형태의 추경을
시급하게 준비하자라고 했고 당정청이 각자의 입장을 좀 정리해서 설 연휴가 지나면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 엇박자를 우려한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도 정부는 재정이 가능한 범위라는 말에 민주당은 충분한 방안에 각각 방점을 찍고 각자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이모 집에 맡겨진 10살 소녀가 욕조에 빠져 숨졌는데 온몸에서 멍이 발견된 사건. 이모 부부가 그 참혹한 죽음의 실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온몸을 플라스틱 빗자루로 마구 때리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했다는 건데요.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희표 기자입니다. 숨진 10살 김모 양은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물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을 받아 나온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걸 수차례 반복했고 아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숨을 쉬지 않자 119에는 물에 빠졌다는 거짓 신고까지 했습니다. 아파트 욕조인데 화장실 욕조인데 욕조에 빠졌다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저지른 이유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 실수까지 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이모부는 몇 대 때렸다고 했지만 폭행은 최소 사흘 전부터 시작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 주민은 아이가 혼나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애가 소리 지르는 소리는 혼나가지고 소리 지르는 줄 알고 그것을 들었는데. 부검 결과 김 양은 폭행에 의한 충격으로 숨진 걸로 보입니다. 부검인은 사인을 속발성 쇼크로 추정했는데 폭행으로 인한 내부 출혈이 쇼크로 이어져 숨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아이의 몸에선 폭행으로 인한 수많은 멍자국이 허벅지 등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팔 부위에서는 무엇인가에 결박됐던 흔적도 있는 걸로 알려져 이모 부부가 아이를 묶어놓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부부에게는 12살과 5살, 2살 등 자녀 3명이 있는데 경찰은 친자녀들도 학대한 적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그런데 이 몹쓸 이모 부부의 살인적 학대를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막아낼 수도 있었다는 게 안타까움을 키웁니다. 이모 집으로 옮기고 전학을 간 학교에 결석을 5번이나 했지만 이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번번이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김양은 지난해 11월 이모 집에 맡겨져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 학교는 최근 2달 동안 9번 등교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양은 이 중 5일을 결석했습니다. 전학 바로 다음 날인 11일엔 출석을 했지만 그 다음 이틀은 친척집을 방문한다며 체험학습 계획서를 내고 결석했고 12월 1일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감기 몸살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11월 18일과 12월 8일은 아무 말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무단 결석한 이틀은 친부모와 연락해 등교를 하는 날인지 몰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연락했다는 친부모는 이혼 후 김양과는 같이 살지도 않던 아빠였고 엄마와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김양이 이모네 집에 산다는 건 알았지만 이모 부부의 전화번호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이모부에 산다고 해서 전화번호 보냈습니다. 개인정보에 있어서 학교에서도 알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요. 네. 교육부 지침상 교사가 아동과 직접 통화해 소재와 안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이틀 이상 무단 결석을 했을 때라 김양은 확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엔 김양의 경우처럼 친인척에게 양육을 맡길 경우 지자체의 지원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위탁가정 신청 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맡거나 부모가 아예 키울 수 없는 경우에만 주로 지원되다 보니 김양은 대상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 준비 때문에 친척집에 이렇게 잠깐 돌봐달라 했다. 근데 이 상황을 가지고서는 가정위탁을 신청을 하시진 않거든요. 보통은.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발생한다는 편견이 김양을 사각지대에 방치시킨 건 아닌지, 코로나로 인한 교육과 돌봄 공백을 서둘러 메꿨다면 김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희생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이번에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집단 학대 의혹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포함해 원생을 집단으로 학대한 혐의로 교사 여러 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CCTV로 확인된 학대 의심 장면만 200건이 넘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한 보육교사가 커다란 베개를 공중에서 한 바퀴 돌리더니 아이에게 휘두릅니다. 아이는 힘없이 그대로 넘어집니다. 뛰어다니는 아이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그대로 넘어뜨리고 분무기로 물을 뿌립니다. 보채는 듯한 아이를 달래주기는커녕 장난감을 내동댕이 칩니다. 아이들은 구석에 모여 있고 선생님들만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까지 CCTV에 포착됐습니다. 수차례 때리고 물을 뿌리고 밀치고 장난감을 던지며 거치게 잡아당긴 훈육에 빙자한 고문과 같은 학대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CCTV에서 확인된 학대 의심 사례만 모두 200여 건. 아이들은 지금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밥도 못 먹고 계속 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지금 엄마 손 거부를 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원장은 인수인계를 이유로 오늘까지 출근했고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사후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대 사건이 지금까지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단 한 건의 사건도 아닙니다. 관할구청인 서구청은 보육교사 6명에 대해서만 자격정지 2년의 처분을 내렸는데 그것도 학부모들의 항의에 따른 뒤늦은 조치였습니다. 처음에는 최소 2개월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말이 되냐, 보육교사 여기 발을 다시는 못 딛게 해달라 막 했더니 최대 2년이라고 법이 그렇다고. 어린이집 교사 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이 꼽힙니다. 지난 2018년 어린이집에서 811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자격 취소가 된 원장과 보육교사는 85명에 불과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자격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보육교사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혐의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정체를 숨긴 괴한들이 지나가는 차량을 멈추더니 운전자와 동승자를 사정없이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외국인들인데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무차별 폭행은 대체 뭔지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화성의 한 식당가 골목.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다가오는 흰색 차량을 막아섭니다. 차가 멈추자 건물 사이에 숨어있던 남성 4명이 차를 둘러쌉니다. 이어 다짜고짜 둔기로 차를 내리치고 연신 발길질을 해댑니다. 때리시는 건 다 때렸을 거예요. 쇠파이프가 보인 걸로. 피해 차량이 도망가려고 했지만 다시 검은 차량에 가로막혔습니다. 괴한들은 차량 위로 올라가 둔기로 천장을 내리치고 유리창을 마구 부숩니다. 급기야 조수석을 열고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무차별적 폭행은 1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안 나오니까 차에서 끄다가 나와 미리 파이프를 준비해갖고 왔더구나. 손에도 막 툭툭 돌리고 막 그러더라고. 쓰러진 피해자들은 타박상을 입고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 차량은 이렇게 유리창이 모두 깨졌고 철판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지인을 만나고 집이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인상착의로 미뤄 괴한들 역시 모두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누가 왜 자신들을 공격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주장은 잘 모르는 분들이라고. 경찰은 뒷차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한 관계와 조직 범죄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피해자들과 괴한들의 연관성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고등학교 아이스하키팀 감독의 상습 폭행과 경찰의 수상한 무혐의 처분, 어제 보도 이후 폭행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먼저 때려달라 요구했다는 피해 학생들의 강요당한 진술만 믿고 무혐의 처분했던 경찰은 탈의실 폭행은 몰랐고 이 영상이 있었다면 처벌했을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과연 그 이유가 전부인지 당시 경찰의 조사 과정도 따져봐야겠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입니다. MBC가 보도한 충격적인 탈의실 폭행.
그 4개월 뒤인 2019년 5월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해당 감독의 폭행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탈의실 바깥으로 감독의 폭행 소리가 생생히 들려왔다는 겁니다. 폭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그래서 부모들이 밖에서도 신고를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다른 학교 부모들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이 제보자는 증언했습니다. 다른 학교 부모들이 쟤들 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웅성웅성하니까 다들 맞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제보자는 당시 학교 관계자에게 소리가 다 난다, 다른 학교에서 나는 소리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감독은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2019년 1월이건 다른 때건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일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감독은 또 오늘 학부모들과의 긴급 면담을 소집했다가 갑작스럽게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짜고 친 연출이었다는 해명만 믿고 감독에게 면죄부를 줬던 경찰은 부실한 동영상을 근거로 수사를 벌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에서 확보한 동영상하고 우리가 다른 동영상과 다른 동영상이에요. 때리고 그 기회를 주는 듯한 모습이 딱 끝나요. 욕설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고. 경찰은 MBC가 확보한 동영상이 있었다면 쇼였다는 진술만 믿고 무혐의 처분하진 않았을 거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특별 장악을 벌였던 서울교육청 역시 당시 확보한 영상은 MBC가 공개한 영상과는 전혀 달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국회의원이 입수한 영상을 수사권과 감사권까지 가진 관계당국이 확보하지도 못했다는 건 조사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최경지입니다. 오늘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학교 측이 곧바로 해당 감독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또 짜고 친 연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 감독의 상습 폭행과 비리 의혹은 서울경찰청이 전면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신수아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해당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감독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감독의 직무를 정지하고 당사자에게 대기 발령 조치까지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무정지는 30일간 유효한 만큼 교육청은 다음 주 16일부터 한 달 동안 폭행은 물론 금품 수수 의혹까지 집중 감사할 방침입니다. 감독의 요구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학부모들의 통화 내용과 장비 구입 같은 이유로 감독 개인 계좌에 학부모 돈이 입금된 내역을 확보한 만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모든 정비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학교 회계로 들어와야 돼요. 경찰도 수사 단위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격상해 고강도 재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년 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이었지만 짜고 친 폭행이란 당시 진술과 상반되는 증거가 새로 나왔다며 강력한 재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과거 한 번, 또 교육청은 무려 2번이나 제보를 받고도 MBC 보도 이전까진 폭력 실태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국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논의됐습니다. 처벌뿐만 아니라 다시는 스포츠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들의 인권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러나 그런 환경들이 같이 마련돼 있는지 이것도 동시에 황희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현장을 찾아보고 당사자들도 만나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덩달아 크게 오른 게 있죠. 바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인데요. 정부가 중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수정 씨는 작년 5월 살던 집을 전세 주고 새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전세값은 6억 2천만 원. 부동산 중개요율은 최고 0.8%. 양쪽 중개업자에게 줘야 할 돈이 각각 500만 원이나 됩니다. 합하면 1,000만 원입니다. 부동산에 의지해서 그 비싼 수수료를 내가면서 이걸 해야 한다는 게 좀 약간. 그래서 선택한 게 직거래입니다. 과천 주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접 거래했습니다. 위험하진 않을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경험을 해봤고.
현행 부동산 중개료는 구간에 따라 요율 상한만 있고 가격 상한은 없습니다. 매매 9억 원, 임대는 6억 원 이상이면 고가 주택으로 간주돼 최고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이 뛰면 중개료도 함께 오릅니다. 서울 집값은 6년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의 절반이 9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중개요율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1안부터 4안까지 내놨는데 3안은 아예 단일요율 또는 정액제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어떤 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중개료가 최대 절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합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중개업자의 책임도 크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0.9%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요. 지금 이제 0.5나 6선에서 받았는 걸로 알고 있고 금액이 크면 그만큼 또 우리가 서비스를 더 한다고 저는. 현재 개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11만여 명. 국토부는 7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전국 주요 도시에 결국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다는 시민들의 저항은 더 확산되고 있고 이에 군부대까지 투입되면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정원 기자입니다. 시위대를 향한 경고 사격, 물대포를 쏘아대는 경찰을 향해 시민들도 돌과 강목을 던집니다. 미얀마 주요 도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20여 명이 체포되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쿠데타를 주도한 미얀마 군부 최고 사령관이 어젯밤 직접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야간 통행과 5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일부 지역엔 군인까지 투입된 상황. 처음으로 그 시위 현장에 군병력이 투입됐기 때문에요.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촉촉발의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을 넘을 경우 실탄을 발사할 것이라는 경고판과 철제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지만 시민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3천여 명이 희생됐던 1988년 민주화 운동을 이끈 이른바 88세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면은 우리는 앞으로 몇십 년의 국무협체 하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마지막 싸움으로. 미국과 뉴질랜드 등 국제사회가 군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자,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당시 생산된 불법 사찰 문건이 2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MBC가 여당 정보위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 결의안을 입수했는데 피해자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어도 국정원이 스스로 문건을 찾아내서 공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결의안 내용을 보면 국정원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적극적인 사찰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국정원이 선별적으로 문건 특정을 요구하는 소극적 행위를 철회해야 한다며 스스로 내부 자료를 검색해서 선제적으로 사찰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파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정원을 상대로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는 정보위원회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의결해야 합니다. 앞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와 MB 정부의 비판적인 지식인, 여야 국회의원까지 무차별 사찰한 사실이 M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는 최소 900여 명이며 생산된 문건은 약 150만 건에서 200만 건으로 본다.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사찰 정보를 봉인했다고만 밝혔을 뿐 정확한 규모와 피해자 수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 정보위는 MB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시절을 포함해 사찰 정보의 작성 시기와 규모 등을 오늘 16일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 등 이웃 간의 불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명절을 맞아서 이웃들을 한껏 웃게 만든 작지만 유쾌한 이벤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아세요? 너는 첫 번부터 오늘 초청 친구 유과 그렇게 행동해. 왜 아냐고요? 내가 본 과자 중에 최고예요. 영화 타짜와 과자 이름들이 오묘하게 합성된 유쾌한 공지문. 뽑기 한 판에 과자가 내 것이 된다며 참여를 유도하고 한 세대에 하나씩만 뽑으라는 애교 섞인 경고에 사인도 하고 가라고 합니다. 일명 과자 뽑기 이벤트. 부산의 한 아파트가 지난해 부녀회 행사로 얻은 수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벌인 건데 각 동 엘리베이터마다 설치한 뽑기판에서 종이를 뽑아서 당첨된 과자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처음 해보는 과자 뽑기가 서툴지만 마냥 즐겁기만 한 아이들과 와, 최고! 와. 더 뽑고 싶다. 아니, 더 뽑을 순 없어. 향수에 젖었다는 어르신들. 진짜 좋아하셔서 모르고 우리 아이가 2개 뽑았다고 별로 좋아하신 분도 있고 옆집에 어르신이 이제 뽑아가지고 아이 있는 집에 먹으라고. 소문이 나면서 인근 지역 아이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인근의 아이들도 학원 갔다 와가지고 룰을 뽑고 분유회원들이 대기했다가 많이 없다 이러면 가가지고 또 보충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굉장히 보람됐죠. 과자를 구입하고 공구문과 뽑기판을 만들고 엘리베이터마다 과자를 하나하나 붙이는 모든 일은 주민들이 직접 했습니다. 한 3일 걸린 것 같아요. 분유 회원들끼리 다 부착을 하고 관리실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했죠. 또 남편분들도 뒤에서 1+1 개념으로. 이틀 만에 준비한 과자는 모두 소진. 그 빈 공간을 채운 건 과자가 아닌 주민들의 따뜻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씻겨 나갔고 스트레스가 너무 해소겠다고 이사 가지 말자고 이 아파트에 계속 살고 싶다고 제가 조금 살짝 눈물이.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어느 요양병원의 환자 보호자들이 거리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다른 전담병원의 간호사들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그 책임을 똑같이 나누어 지는 게 당연하다면 권리 또한 똑같이 나누어 달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거냐는 질문을 함께 던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를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구립 요양병원 앞. 환자의 보호자들이 강제 퇴원을 결사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이곳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오는 15일까지 병상을 비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책도 없고 의논도 없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곳에 입원 중인 환자 260여 명 대부분은 치매와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8, 90대 중증 질환자입니다. 여기밖에 지금 받아주는 데도 없고 또 치료를 꼭 해야 되니까요. 여기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병원이거든요, 저희로서는. 병원 측도 환경을 바꾸는 건 위험하다고 우려합니다. 단순히 퇴원이 아니라 이거는 이사하는 것과 같은데 모든 세간살이를 그대로 둔 채로 몸만 나가야 되는 환자분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지정을 제고해 줄 것을 간곡하게 계속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보호자들은 시청 앞 찬바닥에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른 노인 환자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사망자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지정을 추진하게 된 걸로, 발생했을 때도 그분들이 가실 곳이 또 없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창 너머 면회조차 금지된 지 6개월. 이젠 아픈 부모님을 내쫓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좀 병상을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저는 양보할 수 있겠어요. 제 아들이 누워 있어도 너 옮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부모님의 그 병상을 빼라는 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 앞에도 우리가 이기적이냐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의 간호사들입니다. 이들은 지난주부터 파견 인력과의 임금 차별에 항의하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 그런 의료인들을 위해서 고생했다고 많은 정책을 불려줬지만 저희가 느끼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1년 동안 너무 고생을 했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 파견 간호사의 경우 위험수당과 숙식비 등 한 달에 900만 원 넘게 받습니다. 전담병원의 기존 직원들이 받는 기본급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하는 일은 더 힘들어졌는데 자신보다 수백만 원씩 더 받는 파견직을 보면 사명감보다 박탈감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임금과 비교가 되면서 기존 인력들이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런 파견 일을 하고 오셨다가 다시 오거나.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간호사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며 지원을 약속해왔습니다. 정말 우리 간호사들이 고생이 너무 많죠. 간호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과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명감으로 버티라고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냥 무조건 이제 병상만 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이제 인력 소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이제 생각 안 하고 열어놓으면 그냥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빠듯한 교대 시간을 쪼개 이들이 농성장을 찾게 된 이유입니다. 방역이라는 거대한 명분은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담병원으로 지정 시 기존에 있던 우리 240명 되는 우리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 의사를 지금 밝힌 상태여서 이 지원금을 기존의 전담병원에 더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전담병원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진짜 바라는 거냐, 돈은 2차적인 거고 정말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방법이 없진 않아 보입니다.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권리,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권리. 코로나를 앞세워 너무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은 예외가 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위험한 투기 자산인가 미래 화폐인가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죠. 그런데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조 7천억 원어치 샀다고 밝혔습니다. 전자화폐 미래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비트코인 15억 달러, 1조 7천억 원어치를 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제품의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Late to the party, but I am a supporter of Bitcoin. And I think Bitcoin is really on the verge of getting broad acceptance by sort of the conventional finance.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공시가 나오자마자 15% 뛰었고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5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은행의 금융망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그 망을 통해서 자금 결제나 송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지난 10년간 검증이 됐거든요. 불과 20일 전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불법 금융에 사용된다고 했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통화가 아니라 투기적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들도 디지털 화폐를 외면만 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준비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이번 춘절 때 디지털 위안화 200위안을 5만 명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CBDC 연구를 저희들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주요국들도 저희들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중앙은행이 독점해온 화폐 발행권. 여기에 도전하는 가상화폐의 미래는 아직은 불확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미국에서도 3살 여자아이가 입양된 지 10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의 양모는 교사 출신의 방송인이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까지도 아이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3살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머리를 묶어달라며 애교를 부립니다. No way, Mom. You can fix it. Yeah, I can fix it.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사는 흑인 여성 에리얼 로빈스는 입양한 백인 딸 빅토리아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라며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빅토리아의 사진도 수시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4일 빅토리아가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입양된 지 10개월 만이었습니다. 양부모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닷새 뒤 양부모는 아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아이의 몸 곳곳에선 둔기에 맞은 상처들이 발견됐습니다. 양모 에리얼은 교사 출신의 요리 경영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유명 방송인. 원래 친자식이 2명 있었는데 지난해 3월 백인 3남매를 한꺼번에 입양했습니다. 당초 빅토리아만 입양하려다 아이에게 오빠 2명이 있다는 말을 듣고 즉석에서 3남매 입양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Hey, we have a little girl in your age range. You know, she's 2 years old. And by the way, she's got 2 brothers who also need to be adopted. And we're like, okay. 이번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미국에선 입양 심사 제도를 개혁하자는 청원이 올라왔고 2만 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 등 일부 언론이 양모가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을 지지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번 사건은 인종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클럽하우스라는 SNS 들어보셨나요?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 인사들과도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최근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앞다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홍콩 보안법, 대만 독립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자 중국 정부가 황급히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보도에 신정영 기자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What would your response be if they say, you know, there's a colony forming like Third or fourth set of landings on Mars? I think that'd probably be, I'd be okay with that.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SNS 클럽하우스에서 오고 간 대화입니다. 누구라도 대화방을 만들면 실시간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유명 인사들이 속속 대화방을 만들면서 삽시간에 사용자가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 연예인들이 속속 동참하며 화제입니다. 회원 가입에 필요한 초대장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될 정도입니다. 중국 시민들의 반응도 폭발적입니다. 검열 없는 새로운 해방구를 찾아낸 겁니다. 대만 독립과 홍콩 보안법 같은 민감한 토론방이 속속 만들어졌고 중국 정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젯밤부터 중국 본토에선 접속하면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中方在有关问题上的立场是一贯明确的，中方捍卫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反对外部势力干扰的决心坚定不移。在国内能不能火呢？我觉得基本不可能，一个原因就够了，监管问题。 중국이 표현의 자유를 두려워한다며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일괄적인 영업 금지에서 벗어나서 가능한 한 영업을 허용하되 방역 수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박윤수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초점은 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에 맞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에게만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가게 문 닫아놓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매장 문 닫아놓고 배달일 하고 플랫폼 노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률적 규제 대신 영업 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 규제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개인에 대한 방역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안에는 감염 위험 정도와 확진자 발생 시 추적 가능성 등을 따져 영업시간과 이용인원을 다르게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복잡한 거리두기 단계도 정비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각 단계마다 방역 수칙을 강화하자는 전문가 제안도 나왔습니다. 1단계까지는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2단계는 자정까지, 3단계는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사적 모임의 규모도 단계별로 3명에서 20명까지 차등을 두자는 겁니다. 어느 업종을 금지하는 거는 더 이상 문을 닫아라 하는 건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영업자들도 이런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방향이 왜 이제야 나왔는지 참 이 자영업자 대표로서는 아쉽고. 정부는 관계부처,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대권 몸풀기인데 정세균 총리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이 머리를 조아립니까? 이 말에 발끈했어요. 네, 정세균 총리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다소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당시 상황 직접 보시죠.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가 돼서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됐어요.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 판단은 국민이 할 겁니다. 지금이 지금 조선 왕조 시대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세요. 혹시 레카 대통령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무슨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생색을 낼 때나 쇼가 필요할 때는 뭐 교통사고 날 때 레카가 빨리 오잖아요. 귀신같이 달려오잖아요.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의원님, 서초구 지역구시죠? 서초 구민들이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자, 뭐 지역구 유권자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라면서 서초구를 직접 거론했어요. 예, 통상 대정부 질문하면 야당이 공세를 펴고 강요들이 수비하는 모양새였는데 최근 들어 정 총리는 야당의 기세에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주 국토부 장관이 택시 요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답변을 못해 질책을 받았던 장면 기억나실 텐데요. 네. 비슷한 질문에 정 총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계속 보시죠. 네. 지하철, 버스, 택시 타본 적 있습니까? 택시 기본 요금 얼마죠? 버스는요? 카드로 하니까 카드는 요금 안 줍니까? 요금을 확인하진 않습니다. 보통 한 1,200원 기본 요금도 모르고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물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요즘 계란 한 판 가격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7,500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기세에도 밀리지 않았고요. 때로는 야당 의원들을 질책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그 나라의 인구수보다 7배를 확보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백신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가 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대통령께서 13차례나 지시를 했다라고 담당자들한테 떠넘기고 있는데 뭘 떠넘깁니까? 떠넘기기는. 뭘 떠넘깁니까?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 상대로 이제 호통까지 쳤는데 정 총리가 이렇게 호통치는 거 잘 못 보던 모습이잖아요. 네, 평소 정세균 하면 미소를 잃지 않는 오남이 대표 이미지였는데요. 최근 들어 독해졌다, 거칠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 총리의 이런 변화를 둘러싼 홍준표 의원과의 문답도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총님 나오시죠. 총님 요즘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지셨어요. 어떻습니까? 거칠어진 게 아니고요. 질문이 거칠다 보니까.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죠.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안 나가십니까? 지금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거칠어진 거는 대권 도전에 염두를 두고서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거다 이거잖아요.
네, 이렇게 정 총리가 달라진 시점이 지난해 말 즈음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당시 취임 300일 기념 회견에서 정 총리가 시대 정신은 통합과 실용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게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만 집중한다며 정 총리가 대권 관련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요. 최근 뚜렷한 메시지를 내놓거나 야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이런 대권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들입니다. 자, 국민을 위해서나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나 코로나 방역은 무조건 성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호주 오픈 테니스에서 화장실 가는 문제로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치열한 경기 도중이라도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생리 현상인데요. 종목마다 해결 방식도 다양하네요.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4세트까지 경기 시간만 무려 3시간째. 5세트를 앞두고 샤포발로프가 화가 났습니다. 심판이 화장실을 못 가게 했습니다. 의료진을 부른 이유에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인데 한참 동안의 실랑이 끝에 가까스로 화장실 이용권을 얻어낸 샤포발로프는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와 짜릿하게 1회전을 통과했습니다. 경기가 멈추지 않는 축구는 훨씬 곤란합니다. 갑자기 경기장을 뛰쳐나가기 때문에 팬들도 감독도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경기 결과에 따라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팀이 뒤지던 상황에서 화장실에 간 오바메양은 패배의 원흉으로 몰려 비난을 받았지만 무리뉴 감독과 웃지 못할 추격전까지 벌였던 토트넘의 다이어는 화장실에 다녀와 승부차기를 성공시키며 승리의 영광을 변기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The last thing you need is somebody standing over your shoulder. The problem is that was not the peak. 골문을 비울 수 없는 골키퍼는 더 절박한데 레마는 광고판 뒤에서 이를 보는 순발력에 공에서도 눈을 떼지 않는 집중력으로 아무도 모르게 골대를 지켰습니다. 종목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생리현상, 수건 가림막을 이용한 미식축구 선수부터 풀숲으로 뛰어들어간 사이클 선수까지 미리 해결해도 경기 내내 불안감에 경기를 망칠 때도 있습니다. Yeah, I had a diarrhea. I had a diarrhea and then. Why is it funny?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자연의 부름. 선수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여자 당구 세계 랭킹 2위 수롱 피아비 선수가 오늘 프로투어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역시나 명불허전이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숱한 우승컵을 들어올렸지만 오늘만큼은 도전자였습니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데뷔전에 나선 피아비. 하지만 순식간에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뱅크샷을 6개나 시도하는 등 고득점 전략으로 점수차를 벌려나갔고 참가 선수 61명 가운데 가장 높은 105점으로 가볍게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이어진 경기 역시 조 1위로 32강 진출. 데뷔 첫날부터 피아비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자신감을 느끼더라고요. 그 본인이 너무 멋있어요. 즐겁고 재미있는 경기 보여주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아마추어 시절 동료들과의 반가운 재회도 잠시. 게임 끝나고 항상 밥 같이 먹고 그래요. 비싼 걸 사줘야지. 맨날 국밥 사주고. 세계 랭킹 2위의 프로 데뷔는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왔습니다.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약간 이제 시합 때는 각오해. 초반에는 만나고 싶진 않고요. 결승이나 이런 데서 만나고 싶네요. 3번씩 우승을 차지한 이미래와 임정숙 등 11개 대회에서 7명이 우승을 차지했던 여자부. 피아비의 가세로 흥미로운 지각 변동이 기대됩니다. 저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멋진 선수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요.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지난해 극적인 반전을 겪으며 NC 우승을 함께한 두 선수가 있죠. 이름도 같은 김진성과 강진성, 두 선수를 이명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NC 캠프에서 훈련의 한창인 강진성과 김진성. 딱 1년 전 두 선수 모두 야구를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좀 야구가 좀 싫어지더라고요. 네. 계속 이제 1군에 못 올라가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반전은 동생 강진성이 먼저였습니다. 1일 1강 별명과 함께 만년 100업 꼬리표를 뗐습니다. 후반기엔 형 김진성도 부활해 한국 시리즈 6경기 무실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터질 것 같았어요. 한번 그게 선수가 한번 감을 잡기 시작하면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우승 순간 창단 멤버로 룰을 주워가며 연습했던 기억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강진에서 진짜 바닷바람 맞으면서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그게 딱 우승하고 그 생각이 났어요. 이젠 연봉 이야기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야수 최고 인상률 그거에 이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온 가족이 좀 화목해진 것 같습니다. 깎인 거 그냥 그대로 다 올랐어. 단장님께 그냥 구단이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더 뛸 이유를 찾은 서로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아프지 마시고 끝까지 시즌 마지막 하는 날까지 파이팅 해주십시오. 네. 올해도 또 1일 1강 또 나올 수 있도록 또 한번 터뜨려 주십시오. NC 2연패 가자!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경기 중 합법적으로 싸움이 허용되는 NHL 하키파이트 이야기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경기 시작 1분 40초 만에 양 팀의 16번 선수끼리 맞붙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픈 경기에 불과했습니다. 곧바로 들어온 44번 선수가 역시 상대팀 44번을 불러내더니 스틱과 글러브를 내던지고 제대로 맞붙습니다. 하키 선수가 아니라 링 위에 오른 복싱 선수 같죠? 맨손 싸움을 인정하는 NHL에서는 넘어지면 심판이 제지를 하는데 넘어질 듯 계속해서 펀치를 주고받습니다. 한 선수가 유니폼을 뒤집어 쓴 뒤에야 겨우 사태가 진정됐는데요. 아니 근데 경기는 언제 하나요? 분데스리가 2부 리그입니다. 홀슈타인 킬의 이재성 선수 중앙선에서 패스 건네주고 뛰어들어가는데요. 측면에서 크로스, 이재성 슛! 다시 밀어넣으면서 시즌 6호 골을 기록합니다. 집념이 돋보인 득점이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날씨가 좀 풀린 듯하죠. 설 연휴를 앞두고 반짝 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앞으로 추위의 힘이 더 약해지면서 연휴 기간 동안 초봄같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나날의 기온이 올라서 내일 서울은 8도, 설 당일인 금요일에는 12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 전망입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연휴 기간 동안 서쪽 내륙과 서해안 지방에서는 아침마다 안개가 자주 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서 배편이나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또 내일 밤부터 약하게 스모그가 들어오고 대기 정체가 맞물리면서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모레부터 미세먼지도 짙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낮 동안은 공기질이 무난하겠고요.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동쪽 지방에는 열흘 넘게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구 영하 3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오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등으로 전국이 10도 안팎을 넘나들겠습니다. 연휴 기간 하늘은 비교적 맑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9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